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노욱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힘내시고요. 선생님이 오늘 2회 이바다 모의고사 해설을 할 텐데 고민을 했습니다. 뭘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해설지도 많이 보고 했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오늘은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그 철학 지문 하나를 좀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도 수능에서 철학 지문이 나왔고 올해도 만약에 철학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철학 지문에 대해서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철학 지문을 시간에 관계없이 뭐 길진 않을 겁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7번 문제, 13페이지에 있는 37번 지문, 이 지문을 일단 우선 여러분하고 같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려고 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학생들 중에는 먼저 선생님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철학 지문에 대해서 칸트만 나오면 뭐 알러지가 생겨요.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쌤도 좀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철학이란 거 결국 우리 얘기예요. 너 얘기고 내 얘기라고. 됐어요? 모든 철학 지문은 다 우리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이 철학 지문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능장에서 철학 지문이 나왔을 때 읽어주면 조금 더 독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로 독해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독해력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의도된 관심이야. 의도된 관심.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한 어떤 호기심, 관심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의도해서라도 그 지문에 대한 의도된 관심을 가져야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쌤 말 아마 납득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우리 의도된 관심을 가지고 이 철학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 13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있죠. 자, 첫 번째 문단을 지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자,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몰입해야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작. 네, 급하게 읽으면 보이지 않아요. 차분하게. 자, 됐어요. 어떤 동그라미 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존재입니다. 존재. 네, 이 글은 존재에 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지. 누가 말한? 그렇지. 하이데거가 말한. 하이데거의 철학 중에 하나인 존재, 하이데거가 중시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철학의 영역 중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존재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시하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고대 철학자들은 그지? 존재에 대해서 중시했다 이 말이야. 자, 그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주류는 진리란 무엇인가? 이건 존재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이었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철학은 존재에서 인식론으로 넘어갔었다 이 말이야. 이에 대해 하이데거란 사람은 근대 인식론이 존재자에게만 몰두함으로써 존재의 문제를 등한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존재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지? 존재자에만 몰두해서 존재의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하며 존재자와 존재의 문제를 구분했다. 그리고 구분하고 나서 뭐를 집중적으로 얘기했겠어? 그렇지.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해 놓고 존재를 중시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문단이죠. 어때? 요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예, 그죠? 수능장에서 철학 지문이 관건일 수 있어요. 그죠? 네, 과학기술 지문, 철학 지문 이런 게 관건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차분하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자, 두 번째 문단도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을 먼저 하고 한번 읽었던 지문이라도.
자, 됐어요?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했다면 그냥 단순하게 파악하지 말고 이 말이 정말인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그죠? 독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걸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집중해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자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야. 그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존재자야. 이 모든 것 안에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자와 존재는 구분된다고. 자, 한편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것이야.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게 존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렇다면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존재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자, 좀 더 편한 얘기로 바꾸죠. 빨간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하자. 여기서 존재에 해당하는 있다는 존재자인 빨간 사과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상태임을 의미한다. 맞죠? 그러니까 빨간 사과는 존재자고 빨간 사과가 존재한다는 건 빨간 사과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잖아. 그지? 자, 즉 존재란 드러남이다. 그렇지. 존재란 드러남이다 이 말이야. 존재란 드러남이다. 됐어요? 납득을 해보세요. 그렇지. 그럴 수 있겠군.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생각이 나오죠. 이 드러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이야. 어떻게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 자, 빨간 사과가 있는데 이게 존재자야. 그럼 이게 드러난다. 이게 드러난다는 건 어떻게 드러나니? 생각을 해봐. 넌 이게 빨간 사과로 쳐보자. 그럼 이걸 어떻게 드러났어? 그래, 네가 보고 생각했잖아. 아, 저건 빨간 사과군.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존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인데 읽어봅시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존재자는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아, 그렇구나. 맞지. 존재자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아, 인간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는구나. 어때요? 그렇잖아. 자, 존재자인 세계를 세계에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고 세계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납득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봐. 쌤만 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머릿속으로 보지 말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업은 길게 문단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말로 하는 것들을 지금 수능장에서는 머리로 쭉 정리해내야 된다고. 자, 다시. 자, 존재자를 존재자에게 하는 것이 존재야. 즉 돌려 말하면 존재자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존재야. 그지? 그럼 이 존재자를 드러나게 만드는 건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 그건 당연히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존재자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요게 두 번째 문단이잖아. 생각해보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문단이 좀 길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 번째 문단에서 막혀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나하고 관계 있는 지문이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세 번째 문단도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기다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은데 선생은 이걸 놓치지 않았어. 뭘 놓치지 않았냐면 세 번째 문단에 제일 첫 번째 구절.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라는 걸 놓치지 않았다고. 이걸 놓쳐버리면 세 번째 문단 독해에 힘들 수가 있지. 자, 이게 아무 쓸데없는 문장인 것 같지만
세 번째 문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돌려 말하면 세 번째 문단은 결국 뭐다? 앞에서 얘기한 두 번째 문단을 이해시키기 위한 문단이다.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뭐지? 존재는 드러남이고 그 존재자를 존재자에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이다.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세 번째 문단이다. 됐어? 예, 그렇게 생각하면 편했을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어야 된다니까. 근대 인식론자인 칸트로 잠시 돌아가 보자. 칸트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이야. 자, 칸트는 세계를 실제 세계로서의 물 자체와 오직 인간의 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현상계로 나눈다. 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자, 그냥 받아들여야죠. 물 자체, 자, 그 다음에 현상계, 이렇게 칸트는 나누었는데 물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실제 세계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세계의 실제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형성돼.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현상계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가령 정상인인 A가 적생맥 오른쪽에 읽어봤을 거야. B에게 위에서 언급한 빨간 사과의 색을 물으면 B는 빨간색이라고 대답한다. 생맥인데도 왜냐하면 B는 A와 다른 색으로 사과를 보고 있을 테지만 어릴 때부터 그 색을 빨강이라고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자, 봐. 자, 이게 빨강 사과야. 빨간색이야. 여러분 눈엔 빨간색으로 보이죠? 예, 좋아요. 자, 그럼 봐. 자, A하고 B에게 물었어요. 자, 근데 자, B인 누구는 여기에서는 B라고 했나? 아, 그렇지. 네. 자, 적생맥인 B는 이게 뭐니?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아. 회색으로 보인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렇지만 B는 저거의 색깔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빨강이라고 대답한다고요. 왜 빨강이라고 대답하는데? 밑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색을 빨강이라고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이 색은 B한테는 뭐니? 빨강색이. 이 색은 항상 빨간색인 거야. 회색, 우리에게 정상인에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적생맥인 사람에게는 이게 빨강으로 보이는 거야. 회색이 이제 빨간색인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문제는 거기에요. 이 문장이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정상인 A는 과연 본래의 사과 자체를 제대로 인식한 것인가에 의심이 생긴다. 자, A의 눈에는 이게 뭐야? 빨갛게 보이겠지. 그지? 근데 이거 과연 제대로 인식한 것이냐 이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그지? 이 말을 생각해 봐야 돼. 잘 봐. 얘들아, 이게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딱 고비에서 넘겨야 할 구절인데 잘 봐. 얘는 B는 말이야. 이 빨간색이 우리에게 A에게 보이는 이 빨간색이 회색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 빨강이라고 대답해. 왜냐하면 이 색을 빨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정상인 A는 본래 사과를 제대로 인식한 것인가에 의심이 생긴다. 자, 봐. 분명히 색깔이 다른데 다른 색으로 보이면서 빨강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봐. 이 색깔은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어때? 이 색깔은 빨간색이 아닌데 우리도 그럼 다른 어떤 생맥의 한 종류인 거지.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적생맥이 아닌 사람들도 다른 생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빨강이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과는 원래 빨강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납득이 돼요? 응? 정상인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 빨강색으로 보이는 생맥이라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 우리는 다 저거 빨간색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 색은 뭐일 수 있어? 검정 사과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말을 왜 하느냐? 자, 결국 인간은 사과의 물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고, 그렇지. 요것이 사과의 물 자체인데 물 자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인간은. 그지? 인간은 사과의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계속 읽어봅시다. 인간의 의식의 장에서만 드러나는 현상계로서의 사과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죠. 요게 그럼 뭐니?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현상계로서의 사과만 인간은 의식할 수 있다는 거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하지만 칸트는 사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칸트는 물 자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다. 현상계만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인식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자, 반면 존재 문제에 천착했던 하이데거는 칸트가 말한 인식될 수 없는 물 자체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자,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건 뭐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돌려 말하면 인간의 뭐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자, 밑에 거. 의식에 의해 인식된 현상계는 이미 드러난 것이다. 요것은 드러난 것이다. 요렇게 칸트의 내용을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인식은 세계의 드러남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드러남은 뭐예요? 드러남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다시 읽어봐. 자,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인식은 세계에 대한 드러남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뭐 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 현상계만을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야. 자, 따라서 하이데거는 세계의 드러남은 인간의 의식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자, 보세요.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읽어서, 물론 칸트에 대한 문제는 나오겠지만 결국 복잡하게 읽어서 하고자 하는 세 번째 문단의 결국은 이거잖아. 마지막 문단. 하이데거는 세계의 드러남은 인간의 의식에 의한 것이다. 세계의 드러남은 인간의 의식에 의한 것이다. 됐어요? 자, 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문단을 썼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문 전체의 흐름에서는 결국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거야. 그지? 여기까지를 딱 요약하면 그냥 이거야, 얘들아. 자, 하이데거는 존재의 문제에 신경을 썼고, 네, 존재란 건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것, 즉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이 드러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가능하다. 끝. 여기까지의 내용은 딱 요걸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죠? 자, 요거 잘 볼 수 있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자. 네, 요건 지울게요. 네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 문단. 됐어요? 자, 봅시다. 이때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인간의 의식이다. 맞죠? 인간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앞 내용인데, 그러나 이 순간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어떤 의문? 인간도 일개 존재자에 불과한데, 그렇죠. 인간도 세상의 일부니까 인간도 역시 뭐니? 일개 존재자에 불과해. 인간도 일개 존재자에 불과한데 다른 존재자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인간도 결국 존재자인데 어떻게 인간이 다른 존재자의 존재를 규정하느냐 이 말이지. 인간이 뭐라고? 읽어봅시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철학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인간 개념 때문이라 여겨 인간이 아닌 현존재, 다진, 그죠? 예, 현존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를 해명한다. 자,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얘기했다고. 현존재. 존재는 존재인데 현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현존재란 이미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이미 드러나 있는 존재란 말이야. 다른 존재들은, 다른 존재자들은 인간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지만 인간은 이미 드러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이게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거야. 이게 우리가 다른 존재와 다른 이유라고. 됐어요?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이 말이야. 계속 읽어봐. 이미 거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 존재만이 유일하게 존재자를 드러나게 하고 존재에 대해 묻거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어. 우리는 이미 존재자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세계를 드러나게 하는 현 존재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세계 속으로 내던져진 채 세계와 마주하며 살아야 한다. 맞죠? 하이데거는 이런 면에서 현 존재를 세계 내 존재라고도 불렀다. 따라서 세계 내 존재는 책상이나 강아지와 같이 단지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야구 경기에서의 포즈처럼 재미있는 비유네.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계를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게 네가,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우리는 이미 뭐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 존재고 다른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 됐어요? 이게 하이데거의 얘기죠. 자, 그 다음 문단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두 문단 남았어요. 그 다음 문단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우리 얘기 맞죠? 네 얘기잖아. 내 얘기 맞아. 그지? 자, 읽어보자. 한편 이미 거기에 드러나 있는 현 존재 인간은 세계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드러나게 한다는 면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다르다. 인간은 현 존재는 말이야. 자기 스스로도 뭐하게 만든다? 드러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자, 하이데거는 이를 뭐라고 한다? 실존이라고 한다고요. 실존.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나게 한다. 존재하게 한다. 자, 기억나죠? 존재란 건 드러남이고 드러남이란 건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으니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의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지? 우리는 우리를 의식해요. 금붕어는 거울을 갖다 주면 그게 자기인지 몰라. 그렇지만 인간은 거울을 보고 그걸 자기인지 알아. 맞지?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의식할 수 있다고. 계속 읽어보자. 그걸 실존이라고 하는데 현 존재의 실존은 세계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왜 드러나는가라는 물음을 가능하게 된다. 너는 왜 사니? 나는 도대체 왜 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인간은. 그지? 코끼리가 나는 왜 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나는 왜 여기에 드러나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계속.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순간 불안을 경험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점, 나는 왜 살지? 라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감이란 감정이 뒤쫓아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불가피하게도 이 질문은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왜 전체는 부분을 통해 부분은 반드시 전체 안에서만 의미가 확정되는 거야. 따라서 현 존재인 인간의 경우 삶을 이해하는 데 죽음은 필수적이야. 왜냐하면 삶 전체의 끝인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재의 삶은 의미가 확정되거나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말이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삶이란 전체를 생각하면 반드시 삶의 끝의 한 부분인 이 죽음이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나라고 생각하면 항상 죽음이라는 걸 인간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하지만 하이데거에 의하면 자의와 상관없이 세계 속에 던져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 내 존재의 실존적 불안은 맞지?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인간은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했어. 세계 내 존재인 실존적 불안은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포착하여 재구성하려는 주체적 시도로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우리 얘기 맞는데 자봐. 선생이 예를 들어서 난 왜 살지? 난 이 세상에 왜 존재하나? 라고 생각해보면 하이데거의 말처럼 그래 난 언젠가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죽음을 고려하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아, 이때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재구성하는 주체적인 시도, 삶을 재구성하려는 주체적인 시도로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래, 어차피 그지? 내 시간은 내 삶은 뭐 돼 있어? 한정돼 있군. 그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어. 라는 주체적인 시도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너도 그럴 텐데. 어? 아, 이런 거 있잖아. 왜 노래방에 갔어? 아, 노래방에서 네가 노래방 주인이야. 어? 네 평생 계속 노래방에서 노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노래하겠지. 근데 자 봐. 보통의 인간들은 노래방에 시간이 딱 1시간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선생님 관찰해봤다? 노래방에 가서. 예. 노래방에서 1시간쯤 나면 딱 한 5분쯤 나면 사람들이 막 아쉬워서 막 노래를 더 불러요. 가사 긴 노래 부르고 막 이런다고. 이게 다 결국 뭐니? 어떤 제한을 앞두고서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 그지? 너도 그렇잖아. 맞잖아요. 그지? 인간은 누구나 뭐니? 죽음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알차게 나머지 시간을 꾸려나갈 것인가를 주체적인 시도로 알차게 꾸려나가야겠다는 그런 주체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지? 하나 반면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다는 거지. 죽음을 회피하거나 망각하려는 인간은, 그러니까 삶의 그 불안감을 회피하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불특정 다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평균적 일상성 속으로 내몰린 존재가 되어 허전하고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지? 자기의 삶이 한정돼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뭐니 일상적 삶 속에 매몰된 채 평균적 일상성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고 게임이나 하고, 그죠? 이런 것처럼. 네. 이러면 뭐가 된다? 허전하고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하이데거가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 이거 우리 얘기 맞습니다. 맞죠? 네. 자, 뭐 이제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인간은 시간이다. 그죠? 죽음을 염두에 둔 말이죠. 인간은 시간이다. 응? 응. 맞잖아. 인간은 시간이다. 그죠? 자, 그런 얘기 했답니다. 37번, 8번, 9번 문제들 지문을 이렇게 제대로 읽었다면 글쎄요. 돌아가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이 지문 해석에 충실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신경을 좀 틀렸어도 이건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4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1번 문제. 자, 윗글과 보기를 연관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인류는 근대에 이르러 외적인 억압과 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성취한다. 맞죠? 하지만 이런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얻은 개개인은 일체감을 상실한 채 개인적 고독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억압과 강제에서 벗어난 존재는 개인적 고독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야. 에릭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은 자아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자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인간은 뭐니? 외적인 억압이 있었어. 자유롭지 않았지. 근데 여기에서부터 뭐 됐어? 해방됐다고. 그래서 실제로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얻었어.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얻은 개개인은 근데 뭘 상실했어? 일체감을 상실한 채 개인적 고독에 빠지게 된대. 자, 에릭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은 자아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연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고독에 빠진 상황에서 자아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를 통해 연대라는 건 다 같이 묶는다는 얘기지. 함께 한다는 얘기야. 연대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자, 적극적 자유로 향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요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개인적 고독을 피해 자아를 포기하고 의존과 복종의 체계 속으로 돌아간다.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주체성을 상실한 채 뭐 한다고? 자아를 포기하고 의존과 복종의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거짓자로 세계와의 결합을 시도하여 위안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했다. 자, 그러면 비슷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앞 지문에서 말이야. 그지? 앞 지문에서 하이데거도 결국 인간은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뭘 느끼게 된다고? 죽음이란 상황에서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맞지?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때 주체적인 시도는 이 불안 속에서 주체적인 시도로 뭐 하게 된다? 다시 한번 삶을 포착하여 재구성하겠다.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인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뭐한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망각해서 결국 평균적 일상 속으로 내몰리는 이런 인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 자, 그럼 봐. 1번 선지에 실존적 불안에서 죽음이 연상되지. 보기에 개인적 고독, 그죠? 개인적 고독은 존재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관계를 상실한 현상이다. 기존의 관계를 상실한 현상이다 그랬는데, 자, 기존의 관계를 상실한 게 아니라 결국 봐. 주체성을 가지고 가면 연대할 수 있고 적극적 자유로 나갈 수 있고 삶을 새로운 양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혹은 그게 주체적인 시도 없이 자아를 포기하고 그냥 뭐니 평균적인 일상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1번 선지는 개인적 고독은 존재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관계를 상실한 현상이다 그러는데 기존의 관계를 상실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거야? 1번인 거야. 나머지 선지를 보자. 회피나 망각과 보기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존재의 목적이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상태를 나타낸다. 맞죠? 회피나 망각, 자유로부터 도피. 자, 3번. 자신의 존재 의미 파악과 보기의 자아의 실현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 됐죠? 자, 그 다음. 평균적 일상과 보기의 의존과 복종의 체계는 불안이나 고독의 근원적 해소 방식이 아니다. 그렇죠? 현 존재의 불안과 보기의 일체감 상실은 자기의 존재 목적이나 참된 자의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됐죠? 이제 지문과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42번 문제도 잠시 보죠. 42번 문제는 문법 문제인데 지금 뭐에 관한 얘기야? 보조용언에 관한 얘기예요. 보조용언. 자, 칠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칠판에 4개의 단어를 적어놨는데 4개의 그지? 서술어를 적어놨는데 자, 여기에서 종류가 다른 구성이 하나 있어요. 그죠? 종류가 다른 구성이 뭐일까요? 됐어요? 그렇죠. 따로 딱 나눠놨잖아. 그지? 자, 봐. 그녀는 가버리다. 그러면 이때 버리다는 가서 버린 게 아니지. 이건 뭐니? 간 행위가 이제 완료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녀는 가버렸어 이러면 뭐니? 그녀는 이제 가고 지금 없어 이런 얘기야. 자, 보고 싶다. 됐어요? 먹어보다. 이건 뭐니?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럼 먹고 보는 거야? 아니지. 이거 try to eat. 그지? 앞에 것을 시도해봐 이런 뜻이에요. 자, 요런 것처럼 요 앞에 있는 본 용언을 뭐 해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보조용언이라고 하고 여기처럼 내려가다. 이건 뭐니? 내려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니?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 합성동사라고 해요. 됐어요? 자, 요건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보조용언 같으면 보세요. 자, 보조용언의 종류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 더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데 버리다 보다가 원래 뜻을 상실하고 있으면 이건 뭐니? 보조용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쉽다 이런 건 태어나면서부터 요 놈은 뭐니? 보조용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건 보조용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봐. 보기를 보세요. A는 그랬어. 네. 자, A가 뭐였나? 보고네. 그지? 보고가 아니라 보자, 보고. 그지? A, B가 다 보자, 보고인데 A는
혼자서 쓰이진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B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A를 보세요. 잠시 돌아가 보자. 이때 보자는 그런 뭐니? try to 돌아가자. try to return 이런 얘기고 B에 있는 뭐니? 사과를 보고 있을 때지만 이건 뭐니? look at see 이런 뜻이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 B의 쓰임과 B와 쓰임이 유사한 것 그랬으니까 본용어로 쓰인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1번에 경제가 회복되어 간다. 이건 뭐니? 회복되어 간다. 본용어이 아니라 보조용어이죠. 회복된다가 계속돼 가고 있다는 얘기야. 2번에 가버리다 마찬가지예요. 잘 쉬어 두어라. 앞에 쉬다가 있지. 자, 친구 가방을 손수 가져다 주었다. 이건 가져다가 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뭐니? 본용어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번 잘 견디다에다가 왔다. 이때까지 쭉 계속해왔다. 견딤을 계속해왔다. 이런 뜻이니까 42번의 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화작에 대해서 이바다 화작 모의고사의 문제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렵죠. 보통 화작 지문이면 대강 읽고 문제를 보면 답이 딱 보이는데 여기 우리 모의고사는 화작, 화법이나 작문 문제가 좀 자세히 읽어줘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 의도된 겁니다. 좀 화작도 정확하게 좀 읽어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자들이 매년 시험 치는 거 보면 화작에서 잘못 빨리 읽어서 실수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작을 좀 제대로 읽으면 충분히 그죠?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수능 수준의 화작이라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의도에 맞춰서 화작을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연습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작 문제는 별로 뭐 해석할 게 없는 것 같은데 10번 문제에서 잠깐만 해설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만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재고란 건 향상시키다, improve의 뜻이에요. 그죠? 재고. 근데 여기에 재고는 왜 창고에 물건이 쌓여 있다라는 뜻도 있고 재고 물량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한자로는 뭐니? 다시 생각해 본다. 야, 그거 좀 재고해 봐.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 요 자이고와 저이고에 대해서는 한번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넘어가고 12번 문제 오답률이 조금 있는데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 글의 흐름대로 쭉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으니까 그죠? 관형절입니다. 관형절. 관형절인데 아는 문장 중에 이제 관형절이죠. 관형절인데 관형절은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동격 관형절. 절이라는 게 있어요. 동격 관형절하고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외울 필요 없다니까. 동격 관형절이라는 것은 대등한 거예요. 자, 관계 관형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식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4번 선지 봐. 4번 선지를 보면 너는 그냥 읽읍시다. 너는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안긴 문장을 괄호 묶어보면 그가 우리를 도와주다라는 것이 도와준까지가 이제 관형절이잖아. 이게 뒤에 나오는 일이라는 체언을 꾸미니까 관형절인데 자, 그가 우리를 도와준 것이 곧 일이야. 이건 결국 뭐니? 동격이지. 그래서 위에 탐구 과정에 나오는 반복 표현 중 하나를 삭제한 과정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5번 선지에 사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럴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느니 바로 뭐야? 관형절이잖아.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느니 지금 그 섬을 수식하는 거니까 관형절 맞아요. 근데 사람이 그 섬에 살지 않는다. 됐어요? 아는 문장 속에는 사람이 그 섬에 살지 않는다라는 그 섬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니? 관계 관형절이라고. 무슨 얘기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라면을 먹는다. 영희가 라면을 끓인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려면 자, 철수는
자, 영희가 끓인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영희가 끓인이란 것이 라면을 수식하니까 이건 뭐지? 관형절인데, 자, 봐. 요거는 동격 관형절이야, 관계 관형절이야. 영희가 끓인다와 라면이 동격이 아니잖아. 영희가 라면을 끓인다니까 이 안에 묻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12번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뭘 물어본 거야? 마당에 동생이 심은 꽃이 가득 피었다. 그럼 동생이 심은이 관형절이잖아요. 아는 문장인데. 그러면 동생이 꽃을 심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관계 관형절을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 관형절이 있는 걸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어요. 1번 선지는 민수는 해가 뜨기를 기다린다. 기, 미음 이런 걸로 끝난 건 명사절이죠. 2번 선지에 내가 직접 그를 만나다와 기억이라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뭐니? 동격 관형절. 그 다음에 3번은 아는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12번의 답은 5번이다라는 거야. 요 순서대로 그대로 풀어도 돼요. 그죠? 자, 12번의 답 5번.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문제. 자, 14번, 15번 지문에서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이제 보기에 나오는 이 두 문장에 나타난 각각의 높임법이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객체 높임법에 대한 정의만 한번 해봅시다. 객체 높임법인데 자, 현대국어에선 말이야 지문에서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자, 그러나 다와 같이 그 두 번째 줄 객체를 높여한 경우에는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 현대국어에선 조사께나 특수 어휘를 통해 한정적으로 객체를 높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를 데리고 왔다. 한 문장만 더 적어볼게.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자, 요런 두 문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철수는 뭐예요? 주체죠. 자, 그 다음에 영희를 영희에게 할 때 요 영희가 잡아 행동의 대상이야. 데리고 온 대상. 그 다음에 책을 준 대상. 영희. 그죠? 그래서 영희를 이란 목적어나 영희에게라는 부사어가 우리 국어에서는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선 말이야 이 영희를 뭐로? 할머니로 바꿔보자고. 자, 높임의 대상으로 바꿔보자고요. 할머니를. 자, 그럼 철수가 할머니를 데리고 왔다 대신에 모시고 왔다. 자, 철수가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요건 이제 깨라 쓰지. 할머니께 책을 주었다 대신에 드렸다. 요렇게 쓰는 것이 바로 상대 객체 높임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깨나 아니면 특수 어휘를 통해서 뭐한다? 객체를 높인다. 이런 얘기죠. 객체 높임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중세국어를 보세요. 자, 그 앞에 지문의 세 번째 문단.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삽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 현대국어와는 달리 의문 환경에 따라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놓고 이제 그 의문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5번 문제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5번 문제. 자,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말이야. 일단 화자를 찾고, 자, 청자를 찾고, 그 다음에 이 말 속에 있는 주체나 객체를 찾아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고 밑에 건 봅시다. 자, 아나니 다시 살보되, 밑에 현대어를 바로 볼까요? 아나니 부처께 다시 살에대 얘기하기를 대도께서 선한 뜻이 크시며 부처 처음 나시거늘 부처를 손수 기르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화자는 누구야? 그지? 아나니 얘기했어.
다음표 안에 있는 것을 안 하니 얘기했다고. 그러면 다음표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들어? 그렇지. 부처께 다시 사례되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의 청자는 부처예요. 부처. 청자 곧 상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인용되어 있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봐라. 대도께서 선한 뜻이 끝이며. 자, 주체는 대도예요. 대도께서 선한 뜻이 크시며 또 부처 처음 나시거늘, 부처가 태어나시거늘 손수 부처를 기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기르다라는 동사의 객체는 누구야? 부처지 부처. 부처를 길렀다 이 말이야. 대상이죠. 객체란 말이야. 그러면 봐. 자, 밑줄 친 니은이 기르자바시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그럼 높임 표현이 뭐가 있느냐? 일단 객체 높임법 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 시가 있죠. 그 다음 상대 높임법 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는 상대 높임법이니까 당연히 화자 안함보다 높은 누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렇지, 부처를 높이는 것이고, 이 시는 주체 높임법이니까 이 문장의 주체인 기른 주체인 대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르자바 할 때 이 잡은 뭐니? 누구를 손수 길렀다? 부처를 손수 길렀다고 했으니까 이 잡은 객체인 부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해야죠. 됐어요? 그래서 5번 선지 이는 부처를 높이는 것이다. 잘못됐죠? 그 다음 4번 선지 C는 대도를 높이는 것이다. 잘못됐죠? 근데 2번 선지의 쌉은 대도보다 높은 부처에 대한 높임 표현이군. 맞죠? 객체가 부처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죠? 선생님 어떻게 대도보다 부처가 높을 수 있나요? 대도가 부처를 길렀는데요. 라고 하지만 부처는 성인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누구보다 높은 대상.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부처 누구보다 높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푸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봐. 16번부터 20번 지문은 질량분석법에 관한 지문인데 20번 문제 오답률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말 그대로 계산 문제니까. 그죠? 예. 헷갈리지만 않고 차분하게 풀었으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건 선생님이 설명해봤자 산수 문제밖에 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아요. 요건 스킵할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22번 문제에서 1번에 대한 의혹, 문제가 조금 있어서 순서를 약간 바꿔주긴 했는데 새로 찍는 판본에서는 약간 바꿔주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22번의 답은 분명히 몇 번이야? 4번이지. 왜냐하면 이 씬 넘버 116과 117에 들리는 사운드는 다 비디제시스적 사운드가 아니라 작품 안에서 나오는 디제시스적 사운드라고 봐야 되니까. 됐어요? 네, 그것만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 한번 봅시다. 27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하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기를 보면 시에 나타나는 하늘의 이미지는 지상의 삶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이상세계란 긍정적 이미지와 영원히 지상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표상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주된다. 자, 보기의 내용은 하늘은 두 가지다 이 말이야. 하나는 긍정적인 이미지,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건 이상세계를 뜻하는 것과 그것의 변주.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건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표상하기 위한 대상. 그러니까 한계, 뚜껑.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 이런 얘기지, 그지? 네. 한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가시에서 하늘이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 1년에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1년에 있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년에 내 마음 둘 곳은 어느 밤 하늘을 별이드뇨 할 때 하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시에서도 1년에 보면 우러러 받들 수 없는 하늘, 검은 하늘이 쏟아져 내린다 하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년에 가서도 이제 검은 하늘과 함께 하는 하늘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각각의 하늘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를 에 관한 문제였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건 외울 게 아니잖아. 그지? 맥락상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럼 봐.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 뿐이로다라고 했어. 자, 다시.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 뿐이야. 딴 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라는 얘기잖아. 그 밑에 봐. 이언도 한번 읽어봐. 꽃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줄 지구도 없고 노루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어. 다 없어. 그저 이 세상에 남은 건 나하고 하늘하고 푸른 산밖에 없어. 자,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적인 상황이야. 그렇지? 뿐이로다잖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그럼 봐. 1번 선지에. 가의 일련의 하늘은 나와 푸른 산과 관련 지어 볼 때 화자의 현실적 삶의 조건을 초월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럼 이게 이제 일련의 하늘이 이상세계란 뜻인데 나와 하늘과 이상세계뿐이로다. 나와 이상세계와 푸른 하늘뿐이로다. 푸른 산뿐이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련의 하늘은 부정적 이미지의 하늘이다라고 읽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납득이 돼요? 1번 선지 쓴 학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3년도 봐.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여전히 절망이야. 밀리고 흐른 게 밤뿐이요. 밤밖에 없어. 흘러도 검은 밤뿐이야. 내 마음 둘 곳은 어느 밤 하늘 별이드뇨. 자, 내 마음 둘 곳은 내 마음을 둘 곳은 어느 밤 하늘의 별이냐 이런 얘기야. 그럼 돌려 말하면 글쎄 이게 이제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내 마음 둘 곳은 도대체 어느 밤 하늘의 별이냐. 근데 그 별마저도 뭐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절망의 연속으로 읽을 수 있고. 그죠? 혹은 이 밤하늘에 어느 하늘의 별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향한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읽어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2번 선지에 보면 가의 하늘은 내 마음 둘 곳, 내 마음 둘 곳, 내 마음 둘 곳, 그 다음에 별, 그지? 화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거거든. 이런 것과 관련 지어 볼 때 이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옳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거죠. 아마 3번, 4번, 5번 선지는 이 시 전체가 26번의 보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일제강점기의 그 암담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어서 이때 검은 하늘이라는 건 다 뭐지? 부정적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3, 4, 5번이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하늘은 부정적이다 라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 뿐이로다. 됐어요? 네, 뿐이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이것들밖에 없다. 지금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언을 봐. 지구도 없고 지구도 없고 지구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와 푸른 산과 연관지어 볼 때 일련의 하늘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군 이라는 거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 자, 그 다음에 29번, 30번 문제, 특히 30번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독해야, 독해. 자, 일단 나 시조만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누앙사까지 일일이 다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나 시조를 한번 읽어보자고. 나 읽기 전에 가를 아마 읽었을 거고 가의 두 번째 줄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볼래? 또한 선비의 절이는 사군자로 사군자는 선비의 절이 절개를 나타내고 임금은 해와 달로 표현한 등의 전형적 비유와 상징의 체계가 이미 공유되어 있다고 했어. 임금은 뭐다? 해나 달로 상징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가해서 줬어요. 자, 그래놓고 나를 한번 보자고. 삼동에 배옷 입고 삼동이란 건 추나 추동할 때 동은 겨울이잖아. 근데 앞에 삼을 딱 붙여버리면 이건 그냥 한겨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죠? 한겨울에 배옷 입고 배옷은 모시옷이야. 여름에 입는 옷이지. 그러니까 삼동에 배옷 입고라는 건 hungry life 이런 얘기야. 그지? 삼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바위 굴에
눈비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니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밑에 보면 암혈 바위꿀이라고 하고 벼슬하지 않은 선비가 거처한 곳을 이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초장에 있는 얘기는 내 삶이 매우 뭐에 가난해 이런 얘기지. 됐어요? 자, 그다음 중장을 보세요. 구름 낀 변위도 짠 적이 없어. 구름 낀 변위. 변위란 것이 밑에 주에 볕기운. 구름 낀 태양빛도 짠 적이 없다고. 그럼 봐. 해가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변위, 햇살이라는 건 임금의 은혜지. 돌려 말하면 나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임금의 은혜를 눈꼽만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 한겨울에 배옷 입고 지내고 그죠? 암혈에 눈비 맞아가면서 벼슬 한 적도 없고 임금의 은혜 한 톨도 얻은 적이 없지만 눈꽃만큼도 얻은 적이 없지만 자 종장 서산에서 서쪽 산에서 해가 진다니 해가 진다고 해가 즉 임금이 뭐 하신다? 돌아가신다고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임금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에 나 너무 슬프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봐. 요 구절만 잘 해석했었더라도 29번 보자고. 29번에 1번 선지. 나를 사대부들이 공유하고 있던 비유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그지? 비유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에 대한 탄식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군. 어때? 정확하잖아.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것 같아. 2번 문제. 2번 선지 달을 자 누앙사죠. 누앙사인데 유교적 윤리의 틀에 맞추어 이해하면 화자가 처한 현실과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맞아요. 화자는 뭐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비관적 인식이 드러난 작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중략 부분 밑에 내 생에 이러하되 서른 뜻은 없다고 했잖아. 내 생애가 아무리 이렇게 가난하다 하더라도 나는 서럽지 않다. 왜?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이 가난한 삶도 나는 만족한다. 평생의 한 뜻이 평생의 뜻이 목표가 온포 등 따시고 배부른 데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이 가난하지만 그지? 그렇지만 이 현실을 나는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앞부분도 잘못됐다고 봐야겠네. 유교적 윤리의 틀에 맞춰 이해하면 화자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이 가난한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뭐하겠다. 밑에 보면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삼아 화영제 신봉하겠다는 거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내가 추구한 이상을 끝까지 따르겠다. 쫓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비관적인 식이 드러난 작품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29번의 답 1번이고 30번도 같은 맥락인데 2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2번을 반응한다는 건 여전히 나 작품이 제대로 독해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한번 2번 선지 봐봐. 2번 쓴 학생들. 대꾸를 통해 운율이 강화됐다는 건 초장 삼동의 배옷 입고 암혈의 눈비 맞아. 이거 대꾸란 말이야. 가난한 삶의 연속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반영. 영탄적 어조는 하노라 이거 영탄적 어조지. 그죠?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표현한 건 다 영탄적 어조라고 봐야 돼요. 눈물겨워 하노라 외부 세계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반응. 그럼 외부 세계는 뭐니? 임금님이 승하하셨다는 그 외부 세계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2번은 정확한 선지예요. 5번 선지 나는 독백. 그렇죠. 이거 독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A는 대화의 삽입. 맞죠? 소주인과의 대화 있어요. 화자의 초라한 삶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괴감. 그죠? 어찌 보면 A는 글쎄 자기의 초라한 삶에 대한 자괴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나에서는 절대로 자괴감은 드러나 있지 않지. 자기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는 감정이야. 그런데 임금이 승하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초라한 삶에 대한 자괴감이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요. 그지? 36번 문제는 문제를 좀 제대로 읽었으면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6번 문제에서 보기를 한번 보면 자, 보기는 차분하게 읽어봅시다. 이근삼은
현실을 실감나게 재현하고자 하는 사실주의적 연극의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한 작가다. 그러니까 이근삼은 사실주의 연극을 배척했다 이 말이야. 그의 작품에는 극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근삼의 연극에서는 극중 인물이 뭐 한다고요? 해설자 역할을 한다고. 해설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다양한 극적 기능이 수행된다. 어떤? 이는 객석과 분리된 독립적 시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연극 무대의 틀을 깨는 기법으로. 그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오직 연극만 하면 저 관객들은 말이야. 이 사이에 벽을 느낀다고. 나는 관객이고 쟤들은 연극하고 이런 독립감이 있는데 갑자기 등장인물이 누구에게 말을 걸면 해설자로서 그 관객들에게 말을 걸면 요 틀이 깨지는 거 아니겠니 말이야. 그러니까 전통적 연극 무대의 틀을 깨는 기법으로 관객이 극중 현실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기는 잘 읽어두세요. 그럼 여러분 B를 세 부분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B를 세 부분으로. B를 날림으로 읽은 탓인 것 같아요. 36번 틀린 학생들이. 세 부분으로 자르면 글쎄 세 번째 줄에 아니 앞에서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또다시 관객에게 앞에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럼 요 앞에서는 누구? 해설자로서의 상범일 거고 가운데는 뭐니? 독백하는 극중 인물로서의 상범일 거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관객에게부터는 다시 해설자로서의 상범일 테니까 그럼 4번 선지 상범이 특정 인물의 심리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얘기하는 부분은 요 독백으로서의 상범이거든. 극중 인물 속으로서의 상범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야? 아파트 관리인의 심리를 추측하는 부분은 해설자로서의 상범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고전 산문 문제요. 고전 산문 문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지 의외로 오답률이 꽤 높아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고전 산문 문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특히나 고전 산문 중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가서 시간이 되게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 항상 고전 산문에서는 문제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용일치 문제, 또 하나는 사자성어 문제거든. 사자성어 문제는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자성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인데 이 내용일치 문제가 보세요. 예를 들어 고전 산문 문제가 30한 5번쯤에 나왔어. 근데 지문을 네가 쭉 읽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문항이 매년 지금 고전 산문은 내용일치 문제야. 내용적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보는데 쭉 읽고 나서 답을 봤더니 답이 안 보여.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멘붕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당황할 거고 그래서 다시 지문을 읽게 될 거고 이러면 시간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데 제발 고전 산문만큼은 좀 날림으로 읽지 마세요. 현대소설도 그렇지만 고전 산문은 좀 정확하게 읽어달라고. 오케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읽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됐어요? 그렇게 읽어야. 43번 문제는 3번이 답이고요. 4번 쓴 학생들이 많은데 서령두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용문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야? 서로가 알고 있는 인물이 앞에 나오는 연화선생인데 연화선생을 언급하고 있는 건 서령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예요? 네, 용문이에요. 맞지? 연화선생 문화에서 그대와 상면이 없거늘 이라고 얘기한 건 용문의 말이거든. 됐어요? 네, 그래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다라는 거고 44번 문제 봉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 선지 쓴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호황이 일으킨 전쟁의 부당함을 근거로 용문에게 천자를 도울 걸 요구하고 있다 그랬는데 전쟁의 부당함은 딱 바로 왼쪽에 두 번째 줄 호국 왕이 비록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나 그 다음 구절 창생만 해야 할 뿐이니 일반 백성만 해칠 뿐이니 란 구절이 바로 뭐야? 호황이 일으킨 전쟁의 부당함이 나타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선지는 어디에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봉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자 만일 찾으셨어요?
밑에서 봉서의 내용 밑에 두 번째 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위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만일 근본 서로 보지 못하면 구천 타일로 다시 약속하노라. 구천 타일이라는 건 죽은 후 세계의 어느 날. 이번에 네가 약속을 지켜서 네가 오지 않으면 죽은 후 어느 날 다시 약속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제자 보고 야 네가 이번에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저승에서 다시 약속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생전에 보지 말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꼭 뭐해라. 요번에 1등급을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다시 만일 근본 서로 보지 못하면 구천 타일로 다시 약속하노라. 뜻은 이번에 꼭 봤으면 좋겠다. 네가 요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살아생전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4번 선지에 다시 만나 자신의 뜻을 밝힐 것임을 기약하고 있다가 잘못된 거야. 맞죠? 정확하게 읽으셨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45번 문제. 45번 문제 보기에 대해서 쭉 정명사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3번과 4번 선지만 비교해 보죠. 일단 3번 선지. 용문이 호국 진영에서 명나라로 진영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용문은 지금 뭐니? 호나라 왕을 따르다가 이제 배반해서 명나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 옮긴 것은 호국의 장수였잖아. 그러니까 호국의 장수로서 호국 왕과 맺은 관계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군신 간의 신분 질서에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군. 그렇죠. 볼 수 있죠. 아무리 명나라가 천자의 나라고, 그죠? 명나라 맞죠? 네, 천자의 나라고 호나라가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자, 여기 있는 용문이 호나라의 신하로서 있다가 명나라를 따랐다는 건 호나라 왕과 이 신하의 관계로 따지면 이건 정명을 어긴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3번 선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선지에 용문이 소대생에게 가서 초야에 물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초야에 묻혀 살겠다. 라고 말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위배된 행동을 반성하고, 그렇죠. 그럼 스승의 가르침에 위배된 행동이라는 것은 호나라 왕을 쫓았다. 이게 그럼 위배된 행동이라고 합시다. 자, 사제관계를 회복하려는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연화 선생 용문의 스승은 이 용문이 뭐 하기를 바래? 와서 전쟁터에서 명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바래. 근데 얘가 어디로 가겠다? 초야에 묻히겠다라고 한다는 건 스승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 보기하고 연관성을 읽어보면 자율적 판단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서. 자, 보기의 5번째 줄 끝부분에 올바름의 기준들이 충돌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용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상황이 올바름의 기준이 충돌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기의 내용 형식적으로라도 내용적으로라도 4번이 정확한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비다, 이바다 2차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뭐 매번 수험 팁을 준다고 했으니까 마치기 전에 이제 이 강의가 뭐 11월 5일쯤에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수능이 한 10여일 남는 거잖아. 10여일 남는 건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선생님이 주로 이제 현강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지금부터라도 6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죠? 네, 6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 절대로 자면 안 돼요. 됐어요? 낮에 절대로 자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점심 먹으면 졸린데 좀 자면 안 될까요? 선생님 대답은 그거였어요. 네가 수능장에 가서 잘 여유가 생기면 수능장에서 점심 먹고 잘 수 있으면 자라. 근데 보통 여러분 뭐 수능장에서 시험 쳐본 학생도 많겠지만 수능장에서 점심 먹고 자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들면 물론 자는 학생도 있겠지만 자기 힘들면 차라리 뭐니 지금 잠을 참고 정신 차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해됐어요? 자, 이제 10며칠 남았으니까 정말로 하루하루가 수능날의 사이클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지금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멍한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멍한 상태로 수능장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지금 너의 상태대로 수능 시험 치는 건 바라지 않지. 그럼 돌려 말하면
남아있는 날 동안 최대한 수능 치는 시간만큼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국어 시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죠. 그죠? 이 시간 동안은 정확하게 국어하고, 그지? 그 다음에 30분 쉬었다가 수학하고, 이렇게 수능 사이클대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꼭 지켜주면 은연중에 여러분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간혹 100일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나머지 며칠 동안 그 해야 되는 리듬대로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자, 조만간에 또 3차 모의평가 해설지 해설 올릴게요. 네,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